그런데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가계약금이란 말이 법적으로 있는 용어가 아니래요. 그래서 원래는 안녕하세요. 이콘TV 구독자 여러분, 록산입니다.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입문서 2838 세대 지금 집사도 될까요? 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 내용 기억나세요? 내 집 한 채를 마련했으면 이제 그걸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갈아타야죠.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기억 안 나시면 이 위쪽에 있는 링크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불인 입장에서, 완전 초보 입장에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예비부부인 엄성실과 남일의 커플의 내 집 마련을 실제 저자인 비타씨, 우토피아, 준걸 세 사람이 곁에서 조언해주는 소설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부부가 집을 알아보면서 겪는 과정이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부동산 계약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이시라면 이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 하지만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불인이들이 딱 실수하기 좋은 것들이 이 책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꿀팁인 이유가 인터넷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직접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기 어려운,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들이 이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계약금이란 말은 쓰지 마라. 여러분, 가계약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을 살 때 계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는 며칠 있다가 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계약자가 멀리 저 지방에 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계약이 깨지지 말라고 걸어두는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많이들 쓰는 용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산다 라고 했을 때 보통 계약금을 한 10%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계약금을 입금을 하죠. 그런데 그 전에 가계약금은 한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깨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금액을 먼저 걸어두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면 실제 계약서를 쓸 때는 얼마를 주면 될까요? 4천만 원만 주면 되죠. 그러면 가계약금 1,000만 원, 계약금 나머지 4천만 원 합쳐서 계약금이 총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가계약금이란 말이 법적으로 있는 용어가 아니래요. 그래서 원래는 계약금의 일부라고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평소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만약 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그때는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사기로 했던 사람이 먼저 계약을 깨면 줬던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반대로 팔기로 했던 사람이 계약을 먼저 깨면 받았던 계약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의 2배를 돌려주죠. 이걸 배액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구두 계약만 하고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본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내가 1,000만 원을 보냈으니까 2천만 원? 아니죠. 배액배상의 기준은 계약금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보냈더라도 계약금이 5천만 원이면 무려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보낼 때 가계약금이라고 써서 보내면 그냥 계약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못 준다 해서 2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계약금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 계약금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들이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로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솔직히 그건 어렵죠. 소송을 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이걸 무기 삼아서 상대가 계약을 파기하려는 건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당장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을 팔고 여기 이사 들어가려고 집 다 팔았는데 상대방이 됐어 1,000만 원 줄게 그냥 계약 깨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계약을 깨시려면 1억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함부로 계약이 깨지진 않겠죠. 네, 만일을 위해서 가계약금이라고 쓰지 마시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중개사에게 물건을 콕 찍어서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팔 사람이 중개사한테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사가 그걸 잘 이렇게 기록을 해뒀다가 살 집을 찾는 사람이 오면 이걸 보여주죠. 원래는 팔 사람이 직접 내가 당신한테 매물을 내놓겠다라고 한 중개사만 그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중개사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내가 직접 내놓지 않은 중개사는 다른 중개사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물론 팔 사람이 여러 중개사한테 이렇게 골고루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꼭 사고 싶어서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어떤 중개사님이랑 친해졌어요. 이것저것 막 알려주고 정보도 주고 막 챙겨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 부부는 꼭 이 중개사님하고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매물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물은 그 중개사님 물건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배신 때려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초보분들은 이럴 때 고민을 좀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중개사님한테 가서 몇 동 몇 호가 나왔던데 혹시 중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동네 중개사님들은 다 서로서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을 가진 중개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내가 매수자를 데려갈 테니 당신은 매도자를 데려와라. 나는 매수 중개 수수료만 받겠다. 당신은 매도 중개 수수료만 받아라. 원래는 한 중개사가 매수자랑 매도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한 명이 둘 다 매도자, 매수자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공동 중개가 더 많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각각 다른 중개사들이 데려와서 계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손님한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론 그러면 수수료를 예전보다 반밖에 못 받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거래 양은 더 많아지죠. 그래서 버는 돈도 더 많아지는 걸 중개사님들도 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친한 중개사한테 콕 찍어서 이것 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동네 모든 중개사하고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의 주인공들도 그런 조언을 받아서 친한 중개사님한테 물건을 콕 찍어서 부탁을 하고 그 물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협의를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중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한 0.5% 정도, 물론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서 이게 0.9%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2억 원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중개 수수료만. 상당히 부담되죠. 이럴 때 중개사님하고 말씀을 잘 나누면 좀 깎아주시기도 한다네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아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집 볼 때 봐야 될 체크리스트, 그리고 대출 상담받을 때 알아야 될 용어들, 그리고 또 등기부 등본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 혹은 중개사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느냐 그런 방법들, 그리고 갈아타기 할 때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마 저자들 본인이 처음 부동산 계약할 때 그 초보의 당황스러움을 돌이켜보면서 쓰신 책이라서 그런지 아주 초보자들 눈높이에 딱 맞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저자들은 책상에서만 공부한 이론파가 아니라 정말 실무파구나. 현장 경험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마치 자기가 직접 이 책의 주인공 부부가 돼서
부동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약까지 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네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아예 안 보실까봐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말이 좀 참 와닿았어요. 부룡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신현강 대표님 아시죠? 그분이 이 책을 감수를 해주셨는데 감수의 글을 보면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지금 경험하는 좌절감 때문에 자칫 폭락론 같은 극단적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나간 누군가와 비교하니 지금 뒤처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직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이들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 눈만 뜨면 부동산이 얼마 올랐다. 뭐 누구는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 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상대적 박탈감 엄청 느끼실 텐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모두 똘똘한 내 집 한 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면서 계속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다 같이 부자가 되자고요. 저 이콘 출판사가 좋은 책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